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2023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정, 교회, 학교, 지역사회. 우리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마지막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광성드림학교의 교육 목표 체계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의 양성을 목표로 기독교 교육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의 색깔은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 섬김을 실천하는 소명 교육이고요. 이것을 함께 가정과 교회,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 체계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해 왔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체계가 이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원래 하던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설교 형태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학부모의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교사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어디론가 추락할 것만 같은 기분이다.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여러분, 교사는 상당히 선호 직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특별히 초등교사는 전교 1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반에서 1등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좀 경쟁이 낮아졌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학교 생활 우수하게 하고 했던 친구였고,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루는 마음으로 교대에 들어가지 실패해서 교대를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했어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다른 데가 실패해서 난 교대 갔다 이런 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자기 꿈을 이룬다고 가는 건데 20대에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답답하고 추락할 것 같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자살하고 그 사연이 밝혀지면서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교직 단체가 생각보다 집단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선동에 잘 휩싸이지 않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모임은 많지만 단체 활동을 전부 다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올해 드문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교원단체가 합의해서 이제 교사들의 애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애도하는 이곳에 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저도 가진 못했는데 요즘은 안 가도 간 것처럼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민원들을 받아왔는지를 이렇게 성토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거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아이를 깨우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을 듣는 부모님도 있었대요. 아이가 지각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서 애를 깨워줘야지. 지각한다고 나한테 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안 한다. 학부모가 요청하는데 감히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민원을 넣어서 곤란함을 겪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가위를 휘둘러 가지고 친구가 다쳤답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칭찬 스티커를 뺏었더니 그 부모가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래서 민사 신고를 받은 거예요. 가위를 휘둘러 누가 다쳤는데 그걸 제재했다고 신고를 당한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싸운 학생에게 5분 성찰 시간을 주었다고, 너 뒤에 가 성찰하고 있어 5분 동안 주었다고 이 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넣으니까 학교 측에서 교사에게 사과해야 된다. 당신이 잘못했다. 학교장 차원에서 교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싶죠. 이건 지금 굉장히 독특했는데 시험 문제에 어떤 걸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문제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 내줘서 우리의 기 한번 살려달라. 이거를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뭐 안 들어준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교사의 지도에 집단을 반대하자는 문자에 모르는 번호 전에 민원 넣은 지도 포함됐다. 어떤 반은 선생님을 어떤 분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 교사 우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자, 계속 전화하자 해가지고 집단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안 받을 거니까 모르는 친척 전화번호나 이런 걸로 걸어라. 뭐 이런 지시사항들이 그 카톡이 이제 기사에 나온 거죠. 그 선생님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칠 용기는 교사의 권위를 교사에게 권위를 부어준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르칠 용기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교사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문제 일어나지 않을 가르침을 하게 되죠. 그럼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만나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가 싫으신 분은 교회도 가지 마시고 학교도 가지 마시고 집에 혼자 계시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애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부모는 어떻게 하지? 문제는 사람을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만날수록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 육체를 다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두을 때는 괜찮은데 진심으로 만나면 힘들어지거든요.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하니까 교사의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지옥 같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올해만 몇 명입니까? 너무 역설적이죠. 그렇게 선호 직장이라고 불리던 교사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우리가 갑이지. 학생이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학생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뻔하잖아요. 얘가 무슨 세금을 뭘 알고 갑으로 뭘 알겠어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죠. 집에서 제자 훈련을 잘해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네가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할 거 탁탁 예고하고 말이야. 네가 피해가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보고해라. 우리 짱짱하다.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런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치인과 친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카톡 푸사를 뭐 그런 사진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진짜 구역질 나죠. 아이를 막 때려놓고 문제 삼지 않게 하려고 정치인과의 푸사.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그 자체가 참 유쾌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월급 받으니까 우리가 갑이지.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교사는 대학 보내기 위한 도구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기부 내용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써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교사 개인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너무 모욕적이어서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립학교였는데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교감선생님이 걔 성적 좋으니까 써줘. 걔 떨어지면 큰일 난다. 교사는 뭐 하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사교육에서 만들어 놓은 생기부를 써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름의 복수를 하려고 어떤 걸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그런 고급 정보까지 아시면 혹시 이 중에 여기 고등학교는 그건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 다른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사들 뭐 하나 남겨둬야 되니까. 안타깝죠.
교사는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 자녀의 정서적 만족을 위한 도구일까? 그럼 참 교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내가 태어나서 만난 선생님 중에 제일 처음으로 뭐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사들은 주로 사교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보육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강하게 혼내기보다는 좋게 좋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처음으로 애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제일 처음 뭐라고 하는 선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많아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 몇 명 안 되는데 얘네들은 다 선생님이야. 그냥 만난 사람 다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다 친절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왜 그러겠어요. 다 고용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선생님은 자기가 고용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의 교사라고 생각하죠. 어, 대학 보내기 위한 도구나 정서적 만족을 위한 도구라는 취급을 받는 교사는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잘못 걸리면 나를 괴롭힐 존재들, 어, 잘 다독여서 월급이나 받고 거리를 둬야 되는 존재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농담이 있어요. 이건 뭐 학부모님들이 알면 좀 슬픈 농담인데 우리 드림학교 선생님들의 농담은 아니고 제가 다른데 연수 가서 그런 농담을 해서 사람들이 막 웃길래 우리 선생님들한테 했더니 선생님들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비슷한가 보다 그런데 어떤 농담이 있냐면 교사는 참 애들만 없으면 할만해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디 연수 갔더니 선생님들이 교사는 애들만 없으면 진짜 할만한 직업이야. 근데 막 웃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막 웃더라고요. 학생에게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진짜를 보여주면 갈등할 텐데. 오히려 많은 민원들은 네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AI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해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민원들이 잘 성공하면 학생들은 진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크는 거죠. 거짓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과 처벌 때문에 잘 훈련된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마치 놀이동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해 주는 사람 같은 사람 만나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나 아쉽지만 믿을 수 없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역할을 연극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지니까. 근데 뭐 그것도 이해는 되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에 대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개선해서 성장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부모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바라볼 줄 몰랐네요. 그래도 저희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편견이 있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얻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선생님은 진실을 감추죠. 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진심으로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도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지도를 할 텐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라는 걸 인식한 순간 선생님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볼 수 있겠어요? 애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제 옆에 가면 안 돼. 제 옆에 가면 안 돼.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잘 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거리를 두고 좀 바라봐 줘야 돼. 말이 그런 거지. 은따를 시키란 거죠. 에? 엄마가 미친년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애들한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좀 적어지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별일 없습니다.
여전히 사이코지만 애들이 알아서 은따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조심하게 돼요. 교사도 당연히 학생을 조심해야죠. 인간으로서. 그런데 학생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나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 시작하면 그 조심은 수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생각나요. 참 안타까운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꼭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권위적인 시대여서 선생님을 다 무서워했는데도 그렇게 애들한테 무시당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그때는 선생님들이 애들 막 때리고 진짜 권위적으로 했는데도 애들이 무시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수학을 가르칠 때 애들하고 상처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애들을 안 바라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 이건 이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집중하자. 이러면서 전혀 애들을 보지 않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 났어요. 제 학교에 재수한 형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등학교 재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그게 그 평준화 아니어가지고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갔는데 재수한 형이 너무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냈어요. 이상한 소리 막 의자 소리 내고 막 소리 내고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이 웬만하면 학생들 비율을 잘 안 건드리는데 야, 얘네 좀 조용히 좀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형이 선생님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제가 보는데 이런 선생님을 때려버렸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영화다. 그래서 아이들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선생님 막 맞고 막 뭐냐, 선생님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학생부에 갔는데 그 선생님 성격도 좋지. 그러면 주로 수업 안 하잖아요. 돌아와서 또 칠판 보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학생이 그러면 태도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눈도 못 마주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선생님들이 학생을 무서워한다고 생각 안 하시죠? 왜냐면 우리는 무서운 선생님들 밑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교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엘리트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다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런 충고들 많이 듣거든요. 애들한테 이러면 안 되고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고 안 될 게 엄청 많아. 위축되고 뭐라도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을 때 학교가 보호해주냐? 학교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학교도 관리자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교사하기가 너무 무섭죠. 애들이 무섭다 그래요. 사실 애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 크면은 괜찮겠어.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성장은 현실 안에서 가능한 건데 현실은 부딪힘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데 갈등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은 괴물 같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더 힘든 아이들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 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지는 게 참 복인데, 이제 세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닌데 힘을 가진 게 복인데 그 복은 영적인 죄의 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돈도 제일 많았고 권력도 제일 많았고 군대도 제일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동강 내는 왕이 되어버렸죠.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요, 그 복은 영적으로는 진짜 죄의 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 좀 더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한번 타락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 세상적인 복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별로예요. 학교에서는. 우리 아빠 어느 대학 나왔다? 직업 뭐다? 그럼 애들이 우와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럴 것 같아요? 재수없죠. 재수없어. 그럼 선생님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생각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 애를 기죽이냐고, 우리 애가 거짓말했냐고. 그럼 선생님이 그걸 지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교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가 약하면 어떤 그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생들끼리 서열을 세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강하면 아이들끼리 서열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선생님은 강한 게 훨씬 애들 크는 데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강한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 많았잖아요. 맨날 때리고 욕하고 지 맘대로 하고. 지금 이제 두려울 것 같아. 그 선생님들은 지금 다 큰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당한 걸 갚은다 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교사로서 그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 내부 분쟁이 없어요. 근데 교사가 교사답게 그 자리를 못 잡으면 교실이 정글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열을 세웁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교실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하면 아이에게 피해 갈 것이고 말하면 그것도 문제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사들만 약자인 것 같은데 학부모 중에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부모 중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참 세상은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중에도 나쁜 사람들 있죠. 뭔가 애매하게 하고 애매하게 차별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금품 같은 거 요구 안 하는 학교로 처음부터 개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야 드림학교 다르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금품 요구를 했으니까. 예. 김영란법 있고 나서 금품 요구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저의 그 교원 단체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저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야 정말 아이 키기 어렵거나 그런 생각했는데 본인이 교사예요. 근데 자기 아이가 아는 교사 반에 든 거예요. 근데 애가 보니까 이제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근데 아는 선생님인데. 근데 어느 날 만나게 돼가지고 반갑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야 자기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해. 그런 얘기를 지나갔어요. 그 느낌이 아 돈을 내란 얘기구나.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이제 명절에 준비해가지고 가져갔어. 그 시시때대로 챙겼어.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연말이 돼가지고 자기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에 이 선생님 제일 좋아. 그랬더니 예.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좀 자랐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재밌는 비리인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교육자세요. 대학도 잘 나오시고 여자분인데 지금 다 할머니죠. 근데 그분이 어릴 적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어릴 적 과외 금지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과외를 받았대요. 누구한테 받은지 아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시험 출제를 한 데는 담임 선생님이 몇 명 애들을 불러다가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집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럼 뭐 과외야 그냥 선생님 집에 노는 거지. 학부모들도 항상 의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걸까? 갑질하는 또라이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사에게 할 말이 있어. 선생님 조금 문제 아니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도 사람이니까 말하면 아이에게 피해 갈 것 같고 말 안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고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 편하게 말하는 게 꼰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제가 이거 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편하게 자기 아이에게 얘기한다고 저희 아이는 이런 스타일이고 막 하면서 가르칠 때 쫙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기분이 상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뭔가 내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막 했는데 아니요 죄송하실 건 없죠. 어떡하지? 어색하게 학부모 면담이 끝났어요. 1년 내내 어색한 거죠. 뭔가 우리 아이가 계속 피해 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안 했어야 됐나? 선물이라도 해야 되나? 이게 교사들만 복잡한 게 아니라 또 부모는 아이를 맡겨놨기 때문에 약간 인질이 있잖아요. 인질이 있으니까 애가 고약하고 그런 경우는 또 갑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애가 착하고 눈치 많이 보고 이런 애는 선생님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 머리 아픈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고, 아니,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하고 후회해라. 왜? 왜 그럴까요?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다. 안 하고 후회하면 계속 안 합니다. 하고 후회하면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고 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아이 키우면서 이불킥을 안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주여, 외동이네. 외동 어떻게? 처음이자 끝이네. 주여가 나올 만하네. 외동 아이 키우면 계속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애가 결혼할 때, 애가 애 날, 그냥 평생 이불킥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외동은. 우리가 근데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해야 돼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분하고 망쳤어도 그 다음하고 잘할 수도 있고. 교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뭔가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가 들어질 리는 없어요. 들어진다면 훌륭한 교사를 만난 거고 마음이 맞는 교사를 만난 거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그냥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존중하는 말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인데 그 말을 듣고 지도하시는 방안은 교사에게 줘야 돼요. 전적으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아이 좀 혼내주세요. 사과하게 해주세요. 지도 방안까지 요구하면 그게 갑질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근데 지도 방안은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게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 자체를 안 하는 건 나중에 어글병 생겨요. 근데 지도 방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게 갑질이거든요. 그건 교사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지도 방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교사가 이 지도 방안 자체가 인권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주면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의 지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전달하게 돼.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요구사항을 얘기하게 돼. 그러면 이제 이미 교사의 지도는 교실에서 없어요. 교사가 가운데 있고 부모들끼리 이제 싸우는 형국이 되는 거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야 되지만 지도를 요구하면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교사와 부모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교육 철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이런 의견이고 나는 이런 의견인데 우리 학교가 가려고 하는 가치는 뭐지? 이때는 내 입장이나 너의 입장 중에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우리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교육 철학 가치는 무엇이지? 그 가치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학교가 이런 거 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네 편 내 편이 많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애들은 잘 못 크거든요. 근데 한 편이 되는 건 어떤 거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가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요즘은 잘 안 하죠. 요즘은 개인적인 그 욕구가 만족되고 행복한 걸 강조하는데 교회만 그렇게 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로 목사님께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건 한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그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시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지. 가족이 그럼 되겠어? 그러면서 엄마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버지들도 그렇죠. 가족은 한 마음으로 가야 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마음하고 한 사람 마음하고는 달라요. 한 사람 마음은 그 중에 한 명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썩어 들어가죠. 한 마음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동의하는 가치를 위해서 모두 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세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 불편함 감수하고 너는 이 불편함 감수하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불편하지만, 약간은 불편하지만 가치는 살아있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승자와 패자가 아니고 가치에 승복하는 우리가 필요하죠. 광성대림학교 제가 교직원으로 지내면서 선생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들한테 집단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갑질을 한다. 김정준 목사가 갑질을 한다. 학부모이자 목사이자 교사이자 이 학부모들하고 친하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교사들 압박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막 엄청 나더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엄청 나더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표가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 이런 느낌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선생님들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언제 학부모 편을 대변하겠어요? 그런 거 느끼셔요? 맨날 뭐라고만 하잖아요. 내가 학부모 중에 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굴 대변하겠어, 누굴.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쓴소리하고 학부모들한테 쓴소리하고, 아무도 친한 사람 없는데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모들하고 막 만나러 다니고 기도회 다니고 그게 제가 좋겠냐고. 그게 일하러 가는 거지. 근데 제가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교사들 압박한다고 느꼈나 봐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하게 억울해가지고 그날 제가 다른 교회에서 금요 철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금요 철야하고 기도회 린덤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강사분이 막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며 막 이제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인생이 서러워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라고 했지만 듣는 분들은 나랑 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내가 우리 가치를 위해서 동의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걸 그냥 했고,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목사님이니까 좀 존중하고, 또 학부모니까 좀 존중하고, 선배 교사니까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될 수 있었구나. 저 그때 깨닫게 돼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표현 좀 해야겠다. 맨날 되게 막 계속 압박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1년 지나니까 그 다음 해에 저에게 그렇게 민원 넣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되게 억울했던 건 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줘요, 마음을?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깨어야 돼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한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좀 배웠는데, 신혼 초기에 애들 어릴 때는 한 마음이 한 사람 마음인 줄 알고 엄청 싸웠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안 따라오냐.
내부적인 욕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선생님이 편한 학교, 좋은 학교 아닙니다. 학부모가 편한 학교도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편한 학교도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위해 멈춰설 수 있는 학교, 좋은 학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뭘 기준으로 한 마음 삼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게 뭔 기준이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거고. 학부모들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학생은 인권이 있는 거 아니야? 교사는 교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싸워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누가 잘하겠냐고.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내부 안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갑질을 안 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확신이 낮아요.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요. 우리 힘 가지면 분명히 갑질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광성드림학교가 진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게, 저한테도 그렇게 집단으로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 사과하고 겸손하게 눈치 보고 살고 있고요. 교장 선생님 갑질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통해. 우리 중에 누가 갑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근데 서로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각자 자기 것을 내어놓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가치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학부모님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아이들한테 거짓말 시키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가치를 위해 뭔가 내려놓고 와 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교육 철학의 사실은 완성이죠. 결국 이 아이들이 커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친구가 개성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엔 괜찮은데 싫어해. 근데 얘만 싫어한 게 아니라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해. 그러니까 얘는 가해자고 집단이 피해자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하루 이틀 만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일평생을 만나기 때문에 쌓여. 그래서 지들끼리 말하다가 쟤 이상하다. 전에는 나랑 얘랑 개인적인 관계에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얘가 이상한 애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다수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말이 딱 통해가지고 얘를 괴롭히는 거 아닌데 얘 좀 피하자 우리가. 얘랑 있으면 우리가 괴롭힘 당하니까. 피하게 돼.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 가해자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단이니까. 집단이 가해자가 되고 개인이 피해자가 돼요. 그럼 얘는 애들이 왕따 시켜요. 이렇게 문제가 돼요. 얘네들 불러놓으면 우리 지금까지 괴롭힘 당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우리 아이 편을 들겠어요? 우리 아이 편을 들죠.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값이잖아요. 우리 아이 편을 들어요. 근데 그 우리 아이 편을 들지만 선생님이 객관적인 상황을 아니까 중재하면서 제안을 해줄 때 지도 방안을 따르고 같이 하면 이게 화해가 되고 화평해지고 아름답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될까요? 제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 개인하고 집단하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지도를 해달라고 양쪽 부모님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모님 생각은 얘가 혼자 피해를 당했으니까 얘 편을 들어주고 얘네들을 집단 구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쪽 부모님 입장은 얘네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당한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얘를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 중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힘들었던 걸 돌아가면서 말하고 앞으로 그런 걸 조심하고. 그러면 여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 선생님이 지도해서 만족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 선생님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고 집단을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아이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애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 근데 여기서 이제 룰을 깨는 사람이 있죠. 룰은 선생님 말 듣는 건데
우린 참을 수 없습니다. 학폭으로 가야겠습니다. 근데 룰을 깬다는 게 잘못이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선생님이 지도를 맡겼는데 못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분이 권리이기 때문에 그럼 하시라고 해야 돼요. 그걸 거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학폭을 간다. 그럼 이쪽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학폭 가겠답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우리도 갑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 교육이랑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죠. 변호사 선임해서. 근데 사실 돈 있는 사람도 못 이겨요. 누구만 이기면 변호사만 이겨요. 여기는 다 만신창이 되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냐? 우리 아이가 되게 편안하고 이 공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배움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근데 실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건 불편하자는 거예요. 얘는 지금까지 혼자 너무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 불편해야지 지가. 그 얘네들은 지금까지 불편하긴 했지만 집단이 돼서 편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집단으로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한 대신 우리 공동체 평화를 지키는 거죠. 이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시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거를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해결이 되길 원하더라고요. 해결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중에 특정인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같이는 안 풀려요. 근데 특정인이 마음 풀렸다 그럼 걔가 승리하고 나머지 패배한 게 돼요. 근데 교실이 승과 패가 있으면 가치가 무너져요. 왜? 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도 힘을 모아야 되고 저쪽도 지금은 이겼지만 나중에 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럼 교실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가치를 위해서 다 같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 한마음입니다. 그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방식이에요. 우린 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면 지금 학교 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나쁜 뉴스들이 다 사라지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협력한다는 건 불편한 것들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공동의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서로 신뢰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설교를 요청해가지고 주일 낮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 2, 3, 4부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4분이 선정이 됐어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이 다 떨어졌는지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각자 다른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의 설교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4명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1, 2, 3대지 설교를 하잖아요. 광성교회가 1, 2, 3대지도 다 맞추고 하나의 설교를 만들었어요. 4명 다 아주 이상한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같이 하면 이상해져요. 근데 그걸 연습하는 게 공동체예요. 여기서 내 마음 시원하려고 하면 그건 한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이 돼요. 한 사람 마음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 나머지는 괴로워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셨던 집들이 있잖아요. 아빠만 좋지 뭐.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 남자랑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빠는 별로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랑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 맘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집을 사냥터처럼 썼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꼭 그렇게 쓰이면 좋은 거 아닙니다. 한 팀은 승리를 나눠요. 여러분 드림 한마당 중고등과정 얼마 전에 주말에 했는데 아이들이 그 팀워크가 전혀 없더라고요. 공놀이라는데 그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면 저기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축구 그 해설을 하시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빈 공간 뭐 빈 공간이 어디 있어요? 다 뭉쳐 있지 뭐. 빈 공간에 누가 공을 받아줘야 되는데 공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팀 플레이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팀으로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야구 같은 것도 공이 딱 뜨면 각자 자기 위치로 파바박 갑니다.
축구할 때 보세요. 공이 이쪽으로 가면 저기 뛰는 사람, 여기 뛰는 사람 난리 납니다. 배구도 그렇고요. NFL 같은 풋볼도 봐도 쿼터백이 딱 잡는 순간 열로 가면 얜 절로 가고 막 난리가 나, 난리가 나. 팀 플레이를 한다는 건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른 행동을 하는데 결국 공동의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근데 공동체의 공동의 승리는 뭡니까? 열심히 했더니 어떤 애는 대학 잘 가고 나는 잘 못 가고 쟤만 이겼네?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동의 승리는 개인의 성취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뛰어야 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훈련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대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유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각자 해야 될 게 달라요. 어떤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공부가 아니라 가족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각자 다르죠. 전부 다 똑같이 공 날라간다, 공 잡아라 하면서 모든 수비수가 공을 향해 달려간다 생각하세요. 그 팀이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가정, 학교, 교회, 지역사회가 한 팀이 될 수 있는 학교. 그게 우리가 꿈꾸는 주체적인 교육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고급 교육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귀족 학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학교 보고 귀족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족 학교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귀족 학교들, 영국에 있는 귀족 학교들 보시면은 왜 갑자기 웃으세요? 남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니까 너무 우스워요? 저는 우스워요. 귀족 학교의 교사들이 급여를 막 적게 받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뭐 헌신을 얘기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귀족 학교는 실제 귀족과 천민이 없어졌잖아요. 계급은 없어졌지만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을 통해 귀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귀족 학교에서 배운 거 막 폴로 해버리는 거예요. 막 태어나서 한 번도 애들은 다른 애들 안에 막 폴로 하고 걔네들만 가는 술집 가고 정해진 문화를 딱 하면서 귀족성을 익히기 위해서 학교를 따로 만든 게 귀족 학교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 봐요. 어떤 귀족성을 익혀요? 소수자로 살아가라고. 고통받는 사람도 함께 하라고. 그런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학비 낸다고 귀족 학교 학비를 내고 싶어서 내요? 운영이 안 되니까 내는 거지. 뭔 귀족 학교야. 오히려 비싼 사교육 하는 사람들이 더 귀족이죠. 여러분 누가 귀족 학교라고 하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로 앉아봐. 귀족 학교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을 유착하기 위하고 연계하기 위한 그런 학교랑 어떻게 여기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학교에 말도 안 되죠. 가치를 위한 학교, 가정, 교회, 지역 사회가 되도록 지금 여기에 불려진 하나님의 학교.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네 자녀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쳐라.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르쳐라. 이 가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는 학교에서, 이 아이의 모태가 된 가정에서,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걸 가르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광성드림학교가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에서만? 아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가족 큐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도 했었죠. 지금은 끝났지만 가온놀이 협동조합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수업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차 좀 태워줄 수 있어요? 어디 가는데? 저 축제 좀 해야 되는데 어디?
참개를 좀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개? 왜? 파주에 참개가 유명하대요. 근데 저는 일산에 살면서 임진각 참개가 유명한지 몰랐어요. 파주 참개 유명하다면서요? 그래? 네, 전 몰랐어요. 근데 왜 그거를 참개를 보러 가야 되냐? 그래서 지역 사회에 유명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걸 가지고 브랜드화하는 게 사회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야 된대. 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대 이미 가려고. 근데 어떻게 가려고 했어? 아,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그래 내비게이션 줘봐. 진짜 임진강 쪽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 배차 간격 3시간 되는 1시간 반짜리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내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타자. 거기 제가 차를 타고 여기 갔는데 한 50분 갔어요. 50분 임진강까지. 걔네 거기 가서 길 잃어버렸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참개판 아저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중학생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인터뷰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저씨한테 막 애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죠? 아니 그냥 사업이지 뭐 돈 버는 거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찍고 제가 데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진짜 수업 좋다. 사실은 이 아이들이 평생 교회에서만 살 거 아니에요. 평생 학교에서 살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받았을 때 세상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소수자 교육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겐 다른 미션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이 여기서만 교육하고 다른 세상 가가지고 그 세상에 버티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다르게 보고 이 지역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비전을 품는 것 또한 학교의 일인 거죠.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학교 미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수업 중에 일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일산시장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일산시장 조사하고 미술안에는 미술적으로 이렇게 꾸미면 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따라 막 해가지고 프로젝트해서 그때 대대적으로 중학교 애들 전체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로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그 다음에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안했던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죠. 잘 돼버렸어요 시장이. 근데 여하튼 그 뒤에 일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는 없어졌어요. 원래 그거 하던 수업이 없어졌어. 잘 돼가지고. 예. 근데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자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치가 살아있는 직장 문화, 그런 마을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작년에 졸업했던 학생 하나는 졸업하고 나서도 그 협동조합 활동을 계속했어요. 계속하면서 많이 꿈을 키웠죠. 근데 그 아이가 말하는 꿈이나 비전이 전형적이지 않더라고요. 잘 배웠구나. 우리의 교육은 단순히 여기만 바꿔놓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배워도 되는 마을을 꿈꾸고 이렇게 배워도 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해야겠죠. 이런 것도 교회와 함께 이제 양성하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실제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말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왜 우리 마을을 돌아보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학교를 돌아보지 않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만 믿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연대하여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이 살아있는 게 광성드림학교의 철학입니다. 이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아갈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세워진 것이 이것입니다. 광성드림학교와 한마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광성드림학교는 우리의 전 영역에서 성찰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일상을 새롭게 하는 소수자로 초청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 약간 새 가족한테 하는 얘기 같이 돼버렸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6번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어머니들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지켰으면 좋겠을 것을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기도하며 부모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견제해 주세요. 학교가 이 방향으로 잘 나아갈 때 이 기준 안에서 학교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 주세요. 이제 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거 그만두시고 한마음으로 이 가치를 지켜나간 일에 동참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 광성드림학교의 형제와 자매로 연대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광성드림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이미 이곳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가 꽤 되었을 터인데, 이제 한 마음이 되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우리 공동체와 가치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한 소원함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받은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삶 가운데 이런 가치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을 마음껏 축복하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학교고 믿음의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크실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보다 젊을 것 같아요. 경험도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지 탁월한 사람들의 집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이 또 실력으로, 영성으로 또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견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기독 교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간 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가진 장점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며 가치를 수호하는 자로 기독교 교육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또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우리 선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는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가치를 잘 지켜주실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잘 균형 잡혀져서 선발 과정이 충분히 공정하고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발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책임감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교사들도 마음을 잘 쏟고 학부모들 마음 잘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선발 캠프가 있을 터인데 분명히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 합격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선발 전형 과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정가들과 직원들 그리고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우리 행정실장님과 처장님, 행정팀, 미화팀, 조리팀, 관리팀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로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학부모님들 통해 이루어지는 기독 학부모 교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부모에서 또 책 모임 시작하는데 그 책 모임 가운데 우리 새로운 가치로의 초청이 있을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곳을 경험하는 경험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수용하느라 고생한 것도 많습니다. 이젠 주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야기를 통해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관점 안에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로 연대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항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형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선포하는 드림학교 졸업생다운 아이들로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있으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